서울의 지하철 2호선은 언제나처럼 지옥 그 자체였고, 퇴근 시간의 혼잡함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선사하고 있었다. 한지 않은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손등으로 훔쳐내며 흔들리는 손잡이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녀의 시야는 이미 흐릿해진 지 오래였고, 뱃속은 며칠째 이어진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해 뒤틀리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미르그룹 전략기획팀의 대리로서 그녀가 짊어진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최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이사의 비자금 장부를 몰래 추적하느라 그녀의 신경은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였다. 지아는 당장이라도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눈앞에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바라보았는데, 그 분홍색 스티커가 붙은 자리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녀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덕적 양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했으나 다리가 풀려 쓰러지기 직전, 결국 생존을 택하기로 결심하고 떨리는 손을 아랫배에 살포시 얹으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연기는 절박함에서 우러나온 탓인지 꽤나 그럴싸해 보였고, 주변의 시선이 그녀의 배 쪽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지자 지아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몸을 웅크렸다. 그때 그녀의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는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안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는 한눈에 봐도 최고급 원단임을 짐작게 했고, 손목에 감긴 시계는 강남 아파트 전세가와 맞먹을 법한 명품이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서늘한 눈빛이 지안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지안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턱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지안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꾸벅 목례를 한 뒤 도망치듯 자리에 앉았다. 남자는 지안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닫히는 스크린도어 너머로 보인 그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관찰하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고 깊어서 지안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미르그룹 본사는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이 바로 해외 지사를 평정하고 돌아온 새로운 CEO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추진력으로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등 온갖 루머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지아는 어제 지하철에서의 부끄러운 기억을 애써 지우려 노력하며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강당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가방 안에는 최 이사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가 들어있어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강당은 이미 수백 명의 임직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단상 위에는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안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최 이사도 포함되어 있어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구석 자리를 찾아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와 함께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무대 중앙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새로운 CEO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아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단상 위로 걸어 올라오는 저 남자는 바로 어제 지하철에서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던 그 남자였던 것이다. 강도진이라는 이름이 스크린에 크게 띄워졌고, 그는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는 그가 왜 킬러라고 불리는지 단번에 납득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취임사를 낭독하는 대신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며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구석에 숨어있는 지안에게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그의 눈썹이 꿈틀거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확신이 들었고 어제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취임식이 끝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지아는 최 이사의 호출을 받고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는데 최 이사는 교활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최 이사는 지안이 최근 재무팀 주위를 기웃거린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고 그녀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기에 그녀를 압박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속셈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최 이사는 지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협박을 시작했는데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니냐는 둥 주제넘은 짓을 하면 회사 생활이 지옥이 될 거라는 둥의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고 모욕감을 참아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사직서를 던지고 싶은 충동과 싸우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내 도착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강도진 사장이 수행비서도 없이 홀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최 이사는 당황하여 허리를 굽신거리며 인사를 했고 지안 역시 얼어붙은 채 고개를 숙였지만 도진은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차가운 시선을 지안에게 고정시켰다. 최 이사는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안을 탓하며 사장님께서 타시는데 비켜서지 않고 뭐 하냐고 핀잔을 주며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지안이 휘청거리며 물러나려는 순간 도진이 긴 다리를 뻗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막으며 밖으로 걸어 나왔고 그의 큰 키는 최 이사와 지안 위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도진은 최 이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안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는데 그 거리감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까워서 지안은 그의 셔츠에서 풍기는 은은한 샌달우드 향기까지 맡을 수 있었다. 도진의 시선은 지안의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평평한 복부에 머물렀고 그 눈빛에는 어제의 그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조소가 담겨 있었다. 최 이사는 영문을 모른 채 사장님과 이 직원이 아는 사이냐며 낄낄거리듯 물었지만 도진은 여전히 지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듯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명확한 어조로 지안에게 물었는데 그 내용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파격적인 것이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어제는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그의 말에 최 이사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지아는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을 느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 도진이 자신의 거짓말을 폭로하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여기서 임신한 척 연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녀는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로 징계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진의 다음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는데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지안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단단한 근육이 느껴지는 그의 가슴에 지안의 몸이 닿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도진의 팔은 강철처럼 그녀를 고사매고 놔주지 않았다. 최 이사는 입을 떡 벌린 채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사장님,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더듬거리며 물었다. 도진은 최 이사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 미소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표정처럼 잔인하고도 우아했다. 그는 지안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폭탄 선언을 던졌다. 내 아이입니까? 그 한마디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정적만이 감도는 공간에 무거운 파문을 일으켰다. 지아는 너무나 큰 충격에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도진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당혹스러워하는 그녀를 즐기는 듯한 장난기와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녀에게 공범이 될 것을 강요하는 제안이자 최 이사의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인 동시에 그가 쳐놓은 거미줄에 그녀를 가두려는 치밀한 덫이었다. 최 이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도진은 그런 최 이사를 비웃듯 다시 지안에게 시선을 돌리며 확인 사살을 하듯 쇳기를 박았다. 대답해봐요. 한지안 대리. 내 아이를 가진 게 맞냐고 묻고 있잖아. 도진의 손이 지안의 배 위로 올라와 부드럽게 쓰다듬는 순간 지안은 전신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이 미친 상황이 최 이사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도 직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은 거부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생존 본능은 고개를 끄덕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지아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은 닫힌 공간 속에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고 외부의 소라는 차단되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도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지안을 감싸고 있던 팔을 풀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매며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지안을 향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해. 방금 자네는 최 이사의 표적에서 내 약혼녀로 신분 상승했어. 지안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며 그를 노려보았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어제 거짓말한 건 죄송하지만 이건 너무 거짓말? 도진이 그녀의 말을 끊으며 피식 웃었다. 거짓말이 아니게 만들면 그만이야. 자네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지. 도진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렸다. 홍보팀에 연락해서 보도자료 준비하라고 해. 내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문 굳이 막지 말라고. 전화를 끊은 그는 지안에게 다가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자네가 가진 그 USB 최 이사 목을 치는 데 쓰려면 내 힘이 필요할 텐데 거래라고 생각하지. 지안은 그가 자신이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남자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인 CEO 집무실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도진은 먼저 밖으로 나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손짓했다. 따라와. 산모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지아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지하철에서의 사소한 거짓말이 거대한 기업의 권력 다툼이라는 폭풍의 눈으로 그녀를 데려다 놓은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이상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수밖에. 미르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최고 경영자 집무실은 마치 거대한 유리 요새와도 같았는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한지안의 눈에는 그 화려한 풍경이 그저 현기증을 유발하는 낭떠러지로 보일 뿐이었다. 강도진 사장은 자신의 책상 뒤에 앉아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구석에 몰아넣고 즐기는 포식자처럼 보였는데 지아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그를 마주 보았다. 방금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선언의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아.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침묵을 깼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규칙적이고 냉정해서 지안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안이 어제 지하철에서 했던 임산부 연기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보호하는 척하며 거짓말에 동참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상황을 통제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도지는 턱을 괴고 지안을 빤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와는 달리 사무적이고 건조해서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제안하는 것 같았다. 그는 지안이 최 이사의 비자금 장부를 복사한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발각될 경우 그녀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얼마나 큰지 냉혹하게 지적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기에 지안이 단독으로 그를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것이 도진의 주장이었다. 지안은 그가 자신의 비밀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지만 동시에 그가 내민 손길이 유일한 구명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도진은 지안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지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제휴에 가까웠다. 도지는 현재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아버지인 회장이 추진하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확실한 방패막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임신한 약혼녀라는 존재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명분이 되어줄 것이었다. 반면 지아는 최 이사의 마수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윈윈 게임이라는 논리였다. 지아는 도덕적 양심과 현실적인 생존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약의 조건을 물었고 도지는 기다렸다는 듯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치밀하고도 파격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사랑에 빠진 연인 관계를 유지하되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한다는 조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나 공식 석상에서는 완벽한 커플로 연기해야 했으며 필요에 따라 스킨십도 허용된다는 문구가 지안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또한 지안은 오늘부로 전략기획팀 대리에서 사장 직속 비서실로 발령이 날 것이며 그녀의 모든 스케줄과 동선은 도진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아는 펜을 쥐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고 그 순간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재벌 3세의 가짜 약혼녀라는 위험천만한 배역을 맡게 되었다. 도지는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안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그의 손은 차갑지만 단단했다. 한편 그 시각 미르그룹 사내 게시판과 익명앱은 지안과 도진의 이야기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사건을 목격한 직원들의 증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지안은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 섞인 시선들이 회사 전체를 감싸고 돌았다. 특히 최 이사 라인에 있는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태를 파악하느라 분주했고 최 이사 본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그는 지안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진에게 붙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지만 도진이 공식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여자라고 선언한 이상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현실의 좌절감을 느꼈다. 지아는 비서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쏟아지는 시선들을 느꼈지만 도진이 선물한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듯 애써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오후가 되자 도진은 지안을 데리고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는데 목적지는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가 아니라 최고급 부티크 샵이었다. 그는 지안의 초라한 정장을 벗어던지고
재벌가 며느리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신시켜야 한다며 그녀를 탈의실로 밀어넣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액세서리들이 그녀의 몸을 휘감자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지만 지아는 이것 또한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도지는 새 옷을 입은 지안을 보며 잠시 시선을 멈추었지만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와 잘 어울린다는 짧은 평을 남기고 계산을 마쳤다. 두 사람이 샵을 나설 때밖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파파라치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도지는 자연스럽게 지안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도진의 태도는 180도 돌변하여 다시 차가운 상사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지안에게 앞으로의 행동 지침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 이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지안의 임신 사실을 검증하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비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안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도지는 그녀에게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 것과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음료는 입에 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지아는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가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 실상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도지는 지안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짧게 덧붙였는데 그 말에는 묘한 신뢰감이 담겨 있었다. 내 옆에 붙어 있어. 그럼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해. 저녁 식사는 도진의 본가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지안을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결혼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지안은 갑작스러운 가족 모임 소식에 당황했지만 도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본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진은 가족들의 성향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알려주었는데 특히 그의 계모와 이복 형제들은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적들이니 절대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아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도진이 이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고독감의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본가의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차가 진입하자 지아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고 도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연기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식사 자리는 예상대로 가시방석이었는데 도진의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만 했지만 계모와 이복 형제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며 지안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지안의 출신 학교와 부모님의 직업을 캐물으며 은근히 그녀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임신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도진이 나서서 지안을 방어하고 그녀를 감싸주었는데 그의 언변은 논리정연하면서도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어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도진은 지안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연출했고 지안 역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예비 신부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회장은 지안을 따로 불러내어 봉투 하나를 건네는데 그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고 이것은 아이를 빌미로 돈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무언의 시험이었다. 지안은 그 자리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봉투를 거절하며 자신은 도진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지 돈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회장은 그녀의 태도에 짐짓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봉투를 거두었고 지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사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진과 맺은 계약서의 내용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연기력에 감탄하며 스스로를 칭찬했다. 본가를 나오는 길에 도진은 지안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옅은 미소를 보여주었는데 그 미소는 연기가 아닌 진심이 담긴 듯하여 지안의 마음을 잠시 설레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도진의 핸드폰이 울리며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고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최 이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였는데 그는 언론에 도진의 약혼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지안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여 흠집을 내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도진은 전화를 끊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며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렸고 지안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진은 지안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차를 돌렸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그녀가 자신의 시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넓은 거실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는데 창밖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실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넥타이를 풀며 지안에게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에 대비해 푹 쉬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지안은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안은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되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USB를 만지작거리며 최 이사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고 도진과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된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직원들의 시선은 어제와는 또 다른 종류의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는데 인터넷에는 이미 지안이 꽃뱀이라느니 신분 상승을 노리고 접근했다느니 하는 악성 댓글들이 도배되고 있었다. 지안은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하며 고개를 들고 도진의 뒤를 따랐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진은 지안에게 오늘 중으로 최 이사가 직접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하며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조언했다. 오전 업무가 한창일 때 예상대로 최 이사가 비서실로 들이닥쳤는데 그는 뻔뻔한 얼굴로 지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불쑥 선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최고급 산모 영양제였는데 지안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품었다. 최 이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요즘 산모들은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며 억지로 약병을 지안의 손에 쥐어주려 했지만 그때 도진이 나타나 최 이사의 손목을 낚아챘다. 도진은 약병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내 여자와 아이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최 이사는 굴욕적인 표정으로 물러났지만 나가는 길에 지안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그 거짓말이 통할 것 같나? 배가 불러오지 않으면 결국 다 들통날 텐데. 그 말은 지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진을 믿고 이 연극을 끝까지 해내기로 마음먹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묘한 전우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한지안의 비서실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사장의 연인 코스프레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략기획팀에서의 경험을 살려 강도진 사장의 업무를 완벽하게 보좌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 이사 측이 언론에 흘린 악성 루머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철저한 팩트 체크와 법적 대응 자료를 준비하여 홍보팀에 전달했고 이러한 그녀의 기민한 대처 덕분에 여론은 조금씩 도진과 지안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지안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가 가진 통찰력과 정보 분석 능력은 그가 그동안 겪어본 어떤 참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안을 단순히 위장연애의 파트너로만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을 수정해야 했고 그녀가 이 거대한 기업 전쟁에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전우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이사가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그룹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겠다는 발표였다. 표면적으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안을 정밀 검진대에 올려 거짓말을 만천하에 까발리려는 교묘한 수작이었다. 최 이사는 이사회에서 임원가족 특별 검진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예비 사모님이 되실 한지안 대리의 건강은 곧 그룹의 미래인 태아의 건강과 직결되니 가장 저명한 의료진에게 공개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도지는 최 이사의 뻔뻔한 제안에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이사회 멤버들의 동조하는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었고 자칫 거절했다가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장실로 돌아온 도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분노를 표출했고 지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지아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한 뒤 도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당장 내일 예정된 지방 공장 시찰 일정을 핑계로 검진을 미루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 위조 진단서를 준비하거나 의료 기록을 조작할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다. 도지는 위험 부담이 큰 방법이라며 난색을 보였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즉시 일정을 조정하여 서울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현장 경영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최 이사의 감시망을 벗어나 비자금 장부와 관련된 핵심 증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 증인은 과거 재무팀에서 근무하다가 최 이사의 비리를 알고 해고당한 뒤 지방에 은둔하고 있는 인물로 지안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빗줄기를 뚫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하자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는데 운전대를 잡은 도진의 옆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워 보였다. 지아는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문득 이 남자와 자신이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묘하게 안심이 된다는 모순적인 감정을 느꼈다. 도지는 백미러를 통해 지안을 힐끗 보며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무심하게 말을 걸었는데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최 이사를 증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계모와 이복 형제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여야 했던 그의 이야기는 지안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상처투성이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목적지인 폐공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해져 있었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우산을 나눠 쓰고 약속 장소인 낡은 컨테이너 박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지안이 찾던 증인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증인은 지안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최 이사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만남을 거부하려 했지만 도진이 나서서 신변 보호를 약속하고 설득한 끝에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최 이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자금의 흐름이 담긴 원본 장부의 사본을 건네주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최 이사를 법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도진과 눈을 마주치며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지만 그 순간 컨테이너 밖에서 들려온 굉음이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갑작스러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컨테이너 안을 비추었고 밖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최 이사가 이미 증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행을 붙였던 것이었고 도진과 지안은 꼼짝없이 덫에 걸린 꼴이 되고 말았다. 도진은 지안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증인에게 도망칠 길을 지시한 뒤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사내들은 도진이 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비웃음을 흘리며 덤벼들었지만 도진은 당황하지 않고 날렵한 몸놀림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다. 그는 해외 유학 시절 익힌 실전 격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순식간에 2명의 사내를 쓰러뜨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빗길의 미끄러운 바닥은 도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그가 한눈을 파는 사이 한 사내가 뒤에서 가격하려 했다. 차 안에 숨어있던 지아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는 대신 운전석으로 뛰어들어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켜서 사내들의 시야를 방해했다. 갑작스러운 빛에 사내들이 주춤하는 사이 도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대를 제압한 뒤 재빨리 차에 올라탔다. 지아는 거칠게 엑셀을 밟아 포위망을 뚫고 도로로 진입했는데 뒤따라오는 추격 차량들의 불빛이 백미러를 가득 채웠다. 빗길 추격전은 아슬아슬하게 이어졌고 지안의 운전 실력은 극한의 상황에서 빛을 발해 구불구불한 산길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한참을 달려 추격자들을 따돌린 2사람은 인적 드문 산장에 차를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긴장이 풀리자 도진의 옆구리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아까의 격투 과정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스친 듯 했는데 흰 셔츠가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본 지아는 화들짝 놀라 구급 상자를 찾았다. 다행히 차 트렁크에 비상용 키트가 있었고 지아는 서툰 솜씨로 남아 도진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도진은 고통을 참으며 지안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는데 치료에 집중하느라 가까워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지안 역시 도진의 탄탄한 복근과 상처를 보며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치료를 마무리했다. 산장 안에는 난로가 피워져 있었지만 2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는데 그것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생긴 미묘한 기류였다. 도진은 지안에게 아까 차를 몰고 돌진했던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지아는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도진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2사람은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불꽃을 바라보며 오늘 겪은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화는 점차 사적인 영역으로 깊어졌다. 도진은 지안에게 왜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정의를 구현하려 하는지 물었고 지안은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억울하게 회사를 잃고 돌아가신 사연을 고백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도진은 침묵 끝에 자신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털어놓았다.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결국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2사람을 강하게 연결해 주었고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다. 도진은 지안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며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했고 지안은 그의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산장 안은 2사람의 체온으로 훈훈해졌고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짧지만 깊은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치고 맑은 햇살이 숲을 비추었지만 2사람은 서울로 돌아가야 할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도진은 지안에게 어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최 이사에게 반격을 가할 계획을 설명하며 이제부터는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안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위험이 닥쳐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2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타 서울로 향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은 지안의 손을 잡으며 이번 일이 끝나면 진짜로 데이트를 하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는데 지안은 피식 웃으며 일단 살아서 돌아가고 보자고 받아쳤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고 도진을 향한 마음이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섰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도진과 지아는 곧바로 회사로 향하지 않고 비밀리에 마련된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여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증인이 건네준 장부에는 최 이사뿐만 아니라 그룹 내 여러 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거대한 비리 사슬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이 공개된다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폭탄과도 같았다. 도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안에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을 당부했고, 지안은 암호화된 파일들을 정리하며 공격 시점을 조율했다. 그때 도진의 핸드폰이 울리며 비서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는데, 최 이사가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도진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최 이사는 도진이 지방 출장을 핑계로 업무를 태만히하고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휘둘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다. 도진은 전화를 끊고 차갑게 웃으며 오히려 잘됐다고 말했는데, 최 이사가 먼저 칼을 빼든 이상 자신들도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지안에게 당장 내일 열릴 이사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지안은 긴장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이사회에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과 증거 자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동트기 전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소파에 기대 앉았다. 도진은 잠든 지안의 얼굴을 바라보며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는데 그의 손길에는 전과는 다른 애틋함이 묻어났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노라고.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이 끝난 뒤에는 진짜로 그녀에게 다가가겠노라고. 미르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화려함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은 바닥의 대리석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한지아는 우아한 샴페인 골드빛 드레스를 입고 강도진 사장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의 평평한 복부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도지는 긴장으로 차가워진 지안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안심시키듯 토닥였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을 경계하며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축하연이 아니라 최 이사가 파해놓은 거대한 함정이자 도진과 지안이 준비한 반격의 무대가 될 것이기에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는 최 이사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그것과 같아 보였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안의 임신이 거짓임을 증명하여 도진을 도덕적으로 매장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고,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자 최 이사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미르그룹의 역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도진과 지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적애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 이사는 연설 도중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아주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겠다고 운을 떼었는데, 그것은 예고에 없던 돌발 행동이었다. 그는 미르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후계자를 잉태하고 있는 한지안 예비 사모님을 위해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 권위자인 박 박사를 모셨다며 무대 뒤쪽을 가리켰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등장했고, 최 이사는 자애로운 할아버지 흉내를 내며 태아의 건강과 성별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보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호기심 어린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카메라는 지안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클로즈업하여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폭력이었지만 축하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 상황에서 거절한다면 지안은 임신 사실을 속인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뻔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지안은 그의 팔을 잡아 제지하며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함이 묻어나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가 무대 위에 오르자 최 이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건네며 이제 그만 쇼를 끝내고 진실을 밝히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지아는 마이크를 받아들고는 의사가 아닌 청중들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단호하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제 아이의 건강을 걱정해 주신 최 이사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 아이가 자라날 미르그룹의 환경이 얼마나 건강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엉뚱한 발언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지아는 미리 준비해둔 리모컨을 꺼내 스크린을 향해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화면에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 대신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된 엑셀 파일과 차명 계좌 내역들이 띄워졌는데 그것은 바로 지안과 도진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최 이사의 비자금, 장부였다. 최 이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그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끄라고 지시했지만 방송실은 이미 도진이 심어둔 보안팀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다. 지아는 차분한 어조로 화면에 뜬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설명은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논리정연하고 명쾌해서 듣는 이들이 반박할 여지조차 만들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직원들의 급여 착취,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등 최 이사가 저지른 범죄 행위들이 낱낱이 공개되자 연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도진은 그 혼란을 틈타 단상으로 올라와 지안의 곁에 섰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최 이사를 향해 서늘한 선고를 내렸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미르그룹에 심어놓은 암 덩어리들입니다.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이런 오물을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도진의 카리스마 넘치는 발언에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최 이사를 지지하던 세력들조차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호원들을 호출했지만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오고 있었다. 도진이 사전에 제출한 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최 이사는 도진과 지안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너희들의 거짓말도 곧 드러날 것이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야유 소리에 묻혀버렸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도진과 지안은 그 소란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을 공유했다. 지안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도진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유유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호텔 로비를 지나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오르자 그제야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고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지아는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두려움이 밀려와 손을 떨기 시작했는데 도진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고 지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거대한 벽을 넘어섰다는 안도와 성취감의 눈물이었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도진은 창문을 조금 열어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지안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다. 당신 덕분에 미르그룹을 지킬 수 있었어. 정말 대단했어. 지안은 눈물을 훔치며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최 이사는 잡혀갔지만 그의 잔당들이 남아있을 거고 무엇보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배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짜 임신이라는 시한폭탄을 의미했다. 도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그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만 지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이 승리의 순간을 즐기고 싶었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최 이사는 분노로 몸을 떨며 변호사를 불렀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모든 원인이 지안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짧고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도진과 지안을 파멸시키겠다는 섬뜩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전화를 끊은 최 이사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벽에 머리를 토섰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것과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미르그룹은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도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최 이사 라인의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투명 경영을 선포했다. 언론은 도진을 부패를 척결한 영웅으로 묘사했고 지아는 내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아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배만 쳐다볼 것이고 거짓말이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도진의 집무실을 찾아갔지만 도진은 그녀를 보자마자 뜻밖의 제안을 했다. 당분간 휴직하고 해외로 나가 있는 건 어때? 요양이라는 핑계로 지아는 그의 제안에 놀랐지만 도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다며 비행기 티켓과 체류 비용이 든 봉투를 건넸다. 그것은 지안을 보호하기 위한 도진의 배려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멀리 보내려는 것 같아 지안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밀어내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망치지 않겠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사장님 곁에서 끝까지 돕고 싶어요. 도진은 지안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그럼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한순간도 떨어지지 말고. 두 사람 사이에는 핑크빛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업무적인 파트너십을 넘어선 감정이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지안이 서류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검은색 밴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튀어나와 순식간에 그녀를 납치하여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지아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입이 틀어막힌 채 눈이 가려졌고 차는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한 보안실 직원이 즉시 도진에게 보고했고 도진은 모니터 속의 영상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최 이사가 감옥 안에서도 손을 썼다는 것을 직감하고 즉시 자신의 개인 경호팀과 경찰에게 연락을 취했다. 도진은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납치 차량이 인천 항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차를 몰고 추격에 나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안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녀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그는 핸들을 꽉 쥐며 맹세했다. 만약 그녀에게 털끝 하나라도 상처를 입힌다면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차는 도로를 질주하며 무서운 속도로 항구를 향해 달려갔고 하늘에서는 마치 그의 마음을 대변하듯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인천의 한 버려진 창고 안지아는 의자에 묶인 채 깨어났다. 눈가리개가 벗겨지자 희미한 조명 아래 험상궂은
사내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최 이사의 사주를 받았다고 털어놓으며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지안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사장님, 오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도진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도진은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범인과 협상을 시도했다. 원하는 게 뭐냐? 돈이든 주식이든 다 줄 테니 그녀는 건드리지 마라. 범인은 비열하게 웃으며 최 이사의 석방과 도진의 사임, 그리고 해외 도피 자금을 요구했다. 도진은 시간을 끌기 위해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창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차의 속도를 더욱 높였다. 창고 밖에는 이미 도진의 경호팀이 도착하여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지만 도진은 그들이 진입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명령했다. 그는 차를 창고 입구에 세우고 홀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그 어떤 무기보다 위협적이었다. 범인들은 도진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곧 무기를 들이대며 위협을 가했다. 도진은 지안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잘 들어. 지금이라도 그녀를 풀어주고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번개가 치며 창고 안이 번쩍였고 도진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을 가격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다. 지아는 묶인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격투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고 도진은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우두머리가 지안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자 도진은 동작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는 죽어. 범인의 고함 소리에 도진은 두 손을 들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안심하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때 창고 천장의 유리창이 깨지며 특공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왔고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가 가려졌다. 혼란을 틈타 도진은 몸을 날려 우두머리를 덮쳤고 총소리가 한 발 울려 퍼졌다. 정적이 흐르고 연기가 거치자 바닥에는 붉은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 과연 누가 쓰러진 것일까? 지안의 비명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다. 창고 안을 가득 메운 화약 연기가 서서히 거치자 바닥에 쓰러진 것은 강도진이 아니라 그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특공대원의 저격이 정확하게 그의 어깨를 관통했고 그 충격으로 총알은 천장을 향해 발사되어 형광등을 산산조각냈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의자에 묶여있는 한지안을 덮쳐 자신의 등으로 파편을 막아냈다. 지안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고 멍하니 도진의 어깨를 붙잡았는데 그의 등에서 느껴지는 거친 호흡과 심장 박동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지안의 얼굴을 감싸쥐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고 그의 눈동자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여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주변에서는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여 남은 조직원들을 제압하는 소리와 고함이 난무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경찰들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도진은 떨고 있는 지안의 밧줄을 직접 풀어주었는데 그의 손길은 전투를 치른 사람답지 않게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지안은 자유가 되자마자 도진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와 그의 셔츠를 적셨다. 도진은 지안을 안은 채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지안은 그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까의 몸싸움 과정에서 칼에 베인 상처가 터져 흰 셔츠 소매가 붉게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지안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지혈하려 했지만
도진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구급 대원들이 다가오자 들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발로 걸어 나가겠다며 고집을 피웠는데 이는 지안을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창고 밖에는 이미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사이렌 불빛이 어두운 부두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도진과 지안이 서로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만 경찰들의 통제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도진은 지안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머리에 씌워주었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묵묵히 구급차로 향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도진은 지안의 손을 놓지 않았고 지안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 때문에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다치기까지 한 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는데 그것은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VIP 병동으로 옮겨졌고 의료진들은 도진의 상처를 봉합하고 지안의 안정을 위해 수액을 투여했다. 다행히 도진의 상처는 깊지 않았고 지안 역시 타박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병실에 누운 지안은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는데 최 의사의 광기와 도진의 희생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링거대를 끈 도진이 들어왔는데 그는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지안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안의 침대 옆 보조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다 끝났어. 최 의사는 살인 미수와 납치 혐의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지안은 도진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이제 임신 연극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물었고 도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결단을 내린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번 납치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유산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고 지안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지안은 그 말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상의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묘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진과의 연결고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도진 역시 씁쓸한 표정으로 지안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녀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다음 날 아침 미르그룹 홍보실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도진 사장의 약혼녀가 납치 사건의 충격으로 유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동정론으로 바뀌었고 최 이사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해 미르그룹 사옥 앞에는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안은 병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도진은 텔레비전을 끄며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괴로워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지안에게 퇴원 후 당분간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요양할 것을 권유했는데 최 이사의 잔당들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안은 거절하려 했지만 도진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짐을 챙겨 그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동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계약서도 거짓말도 필요 없는 진짜 관계를 향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평화롭고도 달콤했는데 도진은 회사 일을 집으로 가져와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지안의 식사를 챙기고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는 차가운 CEO의 가면을 벗고
인간 강도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서툰 솜씨로 죽을 끓이거나 지안이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지안은 그런 도진을 보며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도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가셨고 도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지 않으며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지안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지안은 도진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을 붉혔고 자신 역시 도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리고 있었다고 용기 내어 말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도진이 천천히 다가와 지안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것은 연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진정한 첫 키스였다. 달빛 아래서 나누는 키스는 달콤하고도 격정적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도진의 품에서 눈을 떴고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지안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제 거짓 임신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으니 자신이 계속 도진의 곁에 머물러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진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고 사람들의 시선과 뒷말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지아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한 끝에 도진에게 이별을 고하기로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이 출근한 사이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는데 편지에는 그동안 고마웠고 미르그룹을 위해 그리고 도진을 위해 자신이 떠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지방에 있는 친척 집으로 내려가 잠적했는데 도진과의 추억이 깃든 서울을 떠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저녁에 퇴근한 도진은 텅 빈 집과 지안의 편지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안이 자신을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알고 더욱 가슴이 아팠고 그녀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립탐정과 정보망을 총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다. 한편 지안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지만 도진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녀는 밤마다 도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뱃속에 있지도 않았던 아이가 마치 진짜 있었던 것처럼 상실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안이 밭이라고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장이 댔는 듯했다. 차 문이 열리고 도진이 내렸는데 그는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안은 도망치려 했지만 도진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왜 말도 없이 떠났냐고 화를 냈다. 지안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당신을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나를 위한다면 내 옆에 있어. 당신 없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야. 도진의 절규에 지안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고 그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며 오열했다. 도진은 지안을 으스러지도록 껴안으며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두 사람은 시골길 한복판에서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했다. 도진은 지안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이번에는 숨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공개 연애를 선언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안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을 밝혔다. 사람들은 유산의 아픔을 딛고 사랑을 이어가는 두 사람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냈고 지안은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아닌 미르그룹의 안주인이 될 당당한 여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최 이사의 재판이 열리던 날 도진과 지안은 증인석에 나란히 앉아 그의 죄를 낱낱이 증언했고
최 이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평화가 찾아온 어느 주말 도진은 지안을 데리고 처음 만났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곳이 운명의 시작점이었기에 감회가 남달랐다. 도진은 지안의 손을 잡고 임산부 배려석 앞에 섰는데 이번에는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지안은 앉지 않고 도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저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까요. 도진은 지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언젠가 진짜로 저 자리가 필요할 때가 오겠지.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가 되어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고 지하철은 어둠을 뚫고 빛이 있는 곳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미르그룹은 도진의 혁신적인 경영 덕분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아는 다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자신의 꿈이었던 소설가가 되기 위해 집필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첫 작품은 바로 자신과 도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로맨스 스릴러였다. 도진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첫 번째 독자가 되어 주었고 지안이 글을 쓸 때마다 옆에서 커피를 타주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며 외조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안이 원고를 마감하고 기지개를 켜는데 도진이 꽃다발과 작은 상자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지안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는데 그 반지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였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까지 당신과 함께 쓰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지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서울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미르그룹의 강도진 회장과 한지안의 결혼식은 세기의 이벤트라 불리며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야외 정원에서 치러진 결혼식은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도 수많은 하객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하늘에서는 드론들이 날아다니며 이 화려한 순간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아는 마치 천사가 지상에 내려온 듯 아름다웠고 그녀의 곁에 선 도진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완벽한 조각상처럼 서서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버진 로드를 걸어갈 때 쏟아지는 꽃잎들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고 지아는 지난날의 거짓말과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행복과 감사함의 결정체였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무언의 맹세를 다짐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도진은 지안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남자인지 다시금 깨달았는데 차가운 괴물로 살아가던 자신에게 온기를 불어넣어준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구원자나 다름없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과거의 상처와 어둠이 다시는 그녀를 덮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 모든 것을 바쳐 그녀의 미소를 지켜주겠노라고. 지안 역시 도진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필연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기까지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고난들이 결국은 이 순간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순간 정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고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 미르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도진과 지아는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사람들은 지안의 유산 소식을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이였기에 지아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지만 도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는 슬픔을 딛고 더 단단해진 우리 부부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며 건배를 제의했고 사람들은 그의 당당한 태도에 감동하여 잔을 높이 들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된 후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도지는 지안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지안은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운 열기 속에 녹아들었고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도진과 지안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도진은 더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미르그룹을 글로벌 톱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지아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미혼모와 소외, 계층을 돕는 일에 매진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사람들은 그녀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명문가 며느리라고 칭송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미르그룹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했다. 도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지안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일과를 나누었고 주말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거나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누렸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평화롭게 흘러갔고 미르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아는 평소처럼 도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 화장실로 달려갔다. 도진은 놀라서 그녀를 따라가 등을 두드려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디 아픈 거냐고 물었고 지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체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구역질은 며칠 동안 멈추지 않았고 지아는 문득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보았는데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을 보고 심장이 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짜 생명이 그녀에게 찾아왔다는 신호였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지아는 이 기쁜 소식을 도진에게 어떻게 알릴까 고민하다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도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촛불과 꽃이 장식되어 있었고 지아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도진은 무슨 날이냐며 물었지만 지아는 비밀이라며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때쯤 지아는 작은 상자 하나를 도진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아기 신발 한 켤레와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다. 도진은 상자를 열어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안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정말이야? 진짜 우리 아이야?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고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안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안아. 도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지안의 배에 귀를 대며 아이의 존재를 느끼려 노력했다. 과거 거짓말로 시작되었던 임신 소동이 이제는 축복받은 진실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도진은 지안을 번쩍 안아들고 거실을 빙글빙글 돌며 기쁨을 만끽했고 집안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몇 달 후 지안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을 때 두 사람은 주말을 맞아 특별한 외출을 감행했다. 도진은 최고급 리무진 대신
헐렁한 트레이닝복에 모자를 눌러쓰고 지안의 손을 잡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수행비서들이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도지는 오늘만큼은 평범한 부부가 되어보고 싶다며 고집을 피웠다. 두 사람이 들어선 지하철 2호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덜컹거리는 소음과 냄새는 2년 전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모자를 푹 눌러쓴 도진과 임산부인 지안을 그저 평범한 부부로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도진은 혹시나 누가 지안을 밀칠까봐 온몸으로 그녀를 감싸며 보호했다. 운 좋게도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 있었고 도진은 지안을 그 자리에 앉히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지안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불룩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도진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사장님,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무거워요. 도진은 피웃으며 지안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손잡이를 잡으며 대답했다. 알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당신 전용 보디가드가 되어주기로 했잖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었고 지하철은 어둠을 뚫고 한강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미래도 그 물결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도진은 한순간도 지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지안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즉시 반응하며 그녀를 챙겼다. 주변에 있던 할머니들이 그 모습을 보며 참 보기 좋은 부부라며 덕담을 건넸고 도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칭찬이 싫지 않은 눈치였다. 목적지인 잠실역에 도착하여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을 맞이했고 그들은 석촌호수 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다. 벚꽃이 만개한 호수길은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수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봄의 정취를 즐기고 있었다. 도진과 지아는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아이의 태명을 짓기로 했는데 도진은 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과도 같으니 미르라고 짓자고 제안했다. 미르는 용의 순우리 말이자 그룹의 이름이기도 했기에 지아는 그 이름이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도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외롭게 자라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용이 되어 이 아이를 지켜줄 거야. 지아는 도진의 손을 잡으며 그의 말에 동의했고 뱃속의 아이도 엄마 아빠의 대화를 들었는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도진은 깜짝 놀라며 지안의 배에 손을 올렸고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어떤 미소보다도 순수하고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태어날 아이를 위한 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도진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아기 침대를 조립했고 지아는 귀여운 모빌과 인형들을 정리하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다. 도진은 서툰 솜씨로 설명서를 보며 끙끙거렸지만 지아는 그런 그의 뒷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듬직해 보였다. 침대 조립이 끝나고 도진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완성된 침대를 뿌듯하게 바라보았는데 마치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지안을 뒤에서 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정말 완벽해졌어.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미르까지. 지아는 도진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실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기까지의 여정은 길고도 험난했지만 그 끝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안의 출산일이 다가왔고 도진은 만사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가 지안의 곁을 지켰다. 진통의 고통 속에서 지안이 도진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도진은 아픔도 잊은 채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호흡하며 응원했다. 긴 상고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고 의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도진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강인한 척, 냉정한 척 살아왔던 그였지만 내 핏줄이라는 경이로움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지아는 땀에 젖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고 도지는 아이를 지안의 품에 안겨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사랑의 지아나. 몇 년 후 미르그룹의 신년 할애식장에는 꼬마 신사 미르가 도진의 손을 잡고 등장하여 화제를 모았다. 도진은 아들을 안고 단상에 올라 직원들에게 인사를 전했고 지아는 그 모습을 객석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이제 도진을 냉혈한 킬러가 아닌 가정적이고 따뜻한 리더로 기억했고 미르그룹은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이 함께 퇴근하는 길 차 안에서 미르가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어디서 처음 만났어? 도진과 지아는 백미러를 통해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도진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주 무시무시하고 흔들리는 전장 속에서 만났지. 아빠가 엄마를 구해주려고 아주 멋진 작전을 펼쳤단다. 지아는 피식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철교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덜컹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단단한 땅 위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노을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